조선의 왕이 침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복통, 격렬한 경련. 그를 둘러싼 것은 죽음의 냄새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어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이복동생 연인군이 어이들의 격렬한 만류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무언가를 올립니다. 몇 시간 후 왕은 숨을 거두었고 동생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엇갈린 형제가 빚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진 잔혹한 정치 게임에 완벽하게 계획된 마지막 수였을까요? 1724년 제위 4년째 되던 해의 8월 25일 조선의 왕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종이었고 그의 삶은 질병과 공포에 대한 길고 느린 항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침전에서 그의 몸은 통제불능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불길이 타올랐고 그의 몸을 뒤트는 격렬한 고통의 경련 하나하나는 왕좌와 생명에 대한 그의 희미해져가는 통제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약초 냄새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역겨운 단내로 가득했습니다. 어이들은 애써 침착하려 애쓰는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소곤거리는 협의는 왕을 뒤흔드는 격렬한 떨림을 조금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침전 밖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나라 최고의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왕이 어찌하여 이토록 비천한 복통으로 쓰러질 수 있었을까요? 왜 그의 이복동생인 연인군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음식을 들고 병실로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선물은 왕의 병세에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나 다름없다고 한의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조합인 간장게장과 감이었을까요? 이것이 절박하고 그릇된 형제의 발로였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치 게임의 마지막 잔혹한 한 수였을까요? 도자기 그릇에 담겨 배달된 외통수였을까요? 동생이 왕이 되기 위해 형을 살해한 것일까요? 이것은 강력한 아버지의 피를 나눴지만 그들을 둘러싼 당파의 야망으로 인해 갈라선 두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독이 든 왕좌와 반세기 이상 드리워질 죄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아버지인 숙종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숙종은 비할 데 없는 기술을 가진 인형술사이자 명수였습니다. 그는 비단 장갑을 낀 철권으로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조정은 체스판이었고 강력한 귀족 당파들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숨막히는 냉소주의로 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을 들어 올렸다가도 나중에 내던져 버림으로써 어떤 단일 세력도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만큼 강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환국이라는 정치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한 당파가 숙청되고 다른 당파로 교체되는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정치적 운명의 반전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적들은 항상 균형을 잃었지만 동시에 조정은 영원히 들끓는 분노와 편집증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도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바로 이런 독사의 둥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맏아들 훗날의 경종이 될 이유는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가 경고성 교훈으로 변질된 이야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동, 장씨, 희빈, 즉 장희빈으로 더 잘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무서운 야망의 소유자였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위해 정비인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유는 세자로 책봉되어 그의 미래는 보장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불타는 태양 같았던 왕의 총애는 바람처럼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는 결국 장씨의 정치적 책략에 실증을 느끼고 첫 번째 부인을 복위시켰습니다. 장씨는 다시 희빈의 지위로 강등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치명적인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세자 유는 이 모든 드라마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예민한 아이였으며 어머니를 둘러싼 궁중의 잔혹한 정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마지막 순간이 닥쳤습니다. 장희빈은 건강이 악화되던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흑마술을 사용했다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숙종은 냉혹한 분노 속에서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라 명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세자는 이 공포스러운 서막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가 사형이 집행될 때
근처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비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록은 그가 아버지의 옷자락에 매달려 어머니의 목숨을 구걸하다가 너무 세게 걷어차여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이 무엇이든 그 사건은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자 유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불안해했으며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성불구자가 되었는데 이는 왕위 계승자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총명했던 장희빈의 아들, 선택받은 후계자는 이제 손상되고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공백 속으로 그의 이복 동생, 훗날의 영조가 될 이금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연인군으로 알려졌던 그는 형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궁궐에 물을 냈는 무술이, 즉 가장 낮은 신분의 여인이었던 해주, 최씨 숙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경종의 어머니가 위험한 야망의 상징이었다면 연인군의 어머니는 얌전한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경종이 병약하고 연약했던 반면 연인군은 건강하고 총명했으며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학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어린 나이부터 정치에 대한 예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미천한 혈통 때문에 그 핏줄이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조정의 귀족들은 그를 얕잡아보며 뒤에서는 무수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왕자 사이에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조선 정치의 중심 단층선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두 개의 주요 당파로 나뉘었습니다. 새로운 교리를 의미하는 소론은 장희빈을 지지했으며 이제 그녀의 아들인 세자, 경종의 정통성을 맹렬히 보호했습니다. 그들에게 경종은 정당한 왕이었고 그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장희빈을 반대하고 인현왕후의 기억을 숭배했던 뿌리 깊게 보수적이고 강력한 당파인 노론, 즉 오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종을 약하고 정통성 없는 통치자, 즉 그들 적의 꼭두각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총명한 연인군에게서 자신들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기이자 후보였으며 절대 권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통성을 가졌지만 연약한 상속자인 경종은 소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총명하지만 미천한 혈통의 왕자인 연인군은 노론에 원치 않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궁에 살며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지만 정치적 충성이라는 건널 수 없는 심연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정중한 인사, 모든 함께하는 식사는 치명적인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인군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언제든 자신을 해칠 독사로 보는 형에게 끊임없이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경종은 자신의 가장 위험한 적들의 희망이자 자신의 무능함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는 동생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숙종은 비극의 무대를 마련했고 이제 모든 배우가 제자리에 섰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약한 세자가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소론 당파가 이제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의 권력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자식이 없었고 그의 건강은 끊임없는 불안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소수파가 된 노론은 거의 즉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하고 잔인했습니다. 바로 왕의 약점을 매 순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왕위 계승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인군을 공식적인 왕세제, 즉 지정된 후계자로 책봉하라는 끊임없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경종에게 이것은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동생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은 후계자를 낳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한 남자가 아니며 하물며 온전한 왕도 아니라는 속삭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론은 이것이 왕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온 힘을 다해 이 제안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노론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왕이 갑자기 승하한다면 지정된 후계자 없이 왕국은 혼돈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애국적 의무라는 언어로 포장된 그들의 주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격렬한 정치적 압박 끝에 지치고 궁지에 몰린 경종은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 연인군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연인군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대단한 자리에 걸맞지 않는 미천한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개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연기였습니다. 그 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였을 것이며 그가 찬탈자라는 소론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애국자처럼 보여야 했고 오직 나라의 안위를 위해 그 짐을 받아들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 연극의 절정이었지만 근본적인 편집증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좌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적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연인군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원했고 지금 당장 원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가장 대담한 수를 두었습니다. 왕의 심각한 질병을 이유로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이의명 등 가장 강력한 노론의 네 지도자가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세제인 연인군이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종이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연인군이 왕의 이름으로 국정의 일상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피를 흘리지 않는 쿠데타였습니다. 그것은 왕이 통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소론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대리청정 제안이 자신들의 왕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그를 단순한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시도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4명의 노론 대신들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조정은 비난과 반박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종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갇혔습니다. 그는 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이제 두 교전 당파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대리청정에 동의하며 노론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했습니다. 연인군은 다시 한번 경악하며 거부하는 연기를 펼쳤고 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왕의 권력을 빼앗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론의 반격이 신속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대리청정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뜻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김일경이 이끄는 소론 내 급진파는 경쟁자들을 몰살시킬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노론의 제안을 경종을 폐위시키고 연인군을 안치려는 본격적인 음모로 몰아갔습니다. 정치적 흐름은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경종은 충신들의 말에 흔들렸거나 혹은 마침내 약간의 결단력을 찾았는지 대리청정에 대한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안한 노론 대신들을 반역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른바 신이 목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명의 핵심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유배되거나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소론이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조정은 피의 물결 속에서 그들의 적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서 연인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반역적 음모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론은 그를 자신들의 명분으로 이용했고 이제 그들이 죽었으니 그는 노출된 채 그들의 야망의 유일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급진적인 소론은 그의 목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연인군을 문제의 근원이자 그 존재 자체가 왕을 위협하는 참칭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연인군이 살아있는 한 왕좌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종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연인군의 목숨은 이제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자신을 작고 위협적이지 않게 만듦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대고 모든 정치 문제에 무관심한 척하며 거의 거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설 때마다 그는 겸손하고 눈물 어린 충성심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왕세제라는 칭호를 포기하고 평민으로 살겠다고 거듭 제안했는데 이는 야망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면도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 한 번의 잘못된 눈빛이 반역으로 해석되어 그의 문 앞으로 사약이 배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존은 전적으로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할 모든 이유를 가진 병약하고 편집증에 걸린 형의 선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긴장감 넘치고 숨막히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소론은 반대 없이 통치했고 노론은 무너졌으며 연인군은 금박을 입힌 새장 속에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1724년 가을, 경종의 만성질환이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어이들은 그것을 식중독으로 진단했지만 그들의 처방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왕의 상태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잠시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고통 속에서 쓰러지곤 했습니다. 궁궐은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걱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소론 대신들은 병든 군주를 둘러싸고 그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왕의 죽음은 항상 극심한 불안정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구대 천지 원수, 연인군의 자동적인 즉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그날 밤 8월 25일, 왕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그는 쇠약했고 선망 증세를 보였으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대한 시점에 연인군이 움직였습니다. 질병의 확산이나 불경스러운 행위에 대한 비난을 막기 위해 가까운 친척이라도 병든 군주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궁중법도를 무시하고 그는 왕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이 고통받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수 없어 형제의 마음으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록은 연인군이 어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삼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비극을 둘러싸고 훗날 역사를 뒤덮은 의혹의 이야기는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혹에 따르면 정신이 혼미한 경종이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고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지고 무거우며 소화가 잘 안 되기로 악명 높은 음식이었습니다. 심각한 위장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최악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이들은 경악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총명함과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했던 연인군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왕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직접 수라간의 게장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왕이 게장을 먹은 뒤 연인군은 또 다른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생감이었습니다. 전통 한의학과 음식 이론의 광대하고 복잡한 세계에서 게와 감의 조합은 치명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는 찬 성질로, 감 또한 냉한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격렬한 독성 반응을 일으켜 심각한 설사와 고통을 유발하고 약해진 사람에게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이라도 알 법한 상식이었습니다. 어이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연인군은 왕세제, 즉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특히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권위는 왕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형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감을 바쳤고 쇠약해진 왕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위태롭던 경종의 상태는 이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의 몸은 격렬한 경련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얕아졌습니다. 몇 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조선의 제20대 군주 경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의 침전에는 무겁고 숨막히는 충격과 불신의 담요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궁녀들의 의례적인 곡소리로 깨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애도의 소리 아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비난이라는 또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죽은 왕과 그의 동생 연인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는 슬퍼하는 형제가 아니라 살인자였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가 속수무책인 환자에게 교묘하게 음식으로 위장한 치명적인 독약을 전달하는 것을 방금 목격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고 음식의 선택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의심스러웠습니다. 노론, 혹은 그 잔당들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소론이 정신을 차리거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그들은 법에 따라 왕위 계승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연인군은 지정된 후계자였고 왕의 죽음과 함께 그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왕위에 올라 영조라는 묘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속삭임은 이미 궁궐 복도를 타고 뱀처럼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그 속삭임은 그의 아주 긴 여생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새 왕이 형을 독살했는가? 영조의 통치는 이 혐의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매우 의심스럽고 최악의 경우 계획적인 형제 살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죽음에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잠시 충격에 빠졌던 소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찬탈자이자 살인자가 왕좌에 앉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영조의 통치 초기 몇 년은 생존을 위한 잔혹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을 법한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왕국을 병들게 한 쓰라린 당파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당평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정서였지만 실제로는 적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여러 당파의 신하들을 조정에 임명했지만 권력의 핵심 요직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노론의 잔존 세력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함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동시에 반대파의 권력 기반을 조직적으로 해체하려는 섬세한 균형 잡기였습니다. 그러나 소론은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위선적인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형제를 죽인 왕이라고 믿는 자와는 평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1728년 영조가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그들의 들끓는 분노는 공개적인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소론의 급진 세력이 이끈 무신나는 영조를 타도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였습니다. 반란군은 그를 불법적인 왕으로 규정하고 왕족의 다른 일원인 밀풍군을 왕위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품은 군인들과 분노한 유생들을 규합했고 한때 여러 지방 도시를 점령하며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무신나는 영조의 통치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고 그의 대응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인적으로 지휘했습니다. 반란이 마침내 진압되었을 때 그 보복은 끔찍했습니다. 수천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소론은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말살되었습니다. 뒤이은 숙청은 왕국이 수세대 동안 목격했던 것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다시는 누구도 감히 자신의 통치권에 공개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반대 세력을 뿌리 뽑았습니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심에서 태어난 무신나는 결국 피와 공포로 영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무력으로 왕좌를 확보한 영조는 이후 50년 동안 통치로서 자신의 유산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의 통치는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52년간 통치했으며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길고 안정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유능한 행정가였으며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중요한 서적을 편찬했으며 백성을 옹호한 유학자 군주였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의 유령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살해라는 비난은 그의 삶을 규정하는 상처였으며 그는 끊임없이 숨기고 치유하려 했지만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통성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1724년의 사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금지했습니다. 독살의 소문을 암시하기만 한 관리는 누구든 엄중히 처벌받았습니다. 그는 형의 통치에 대한 공식 역사를 편찬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역사서들은 자신을 비극적이고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형을 잃고 비탄에 빠진 사랑 많고 충성스러운 동생으로 조심스럽게 묘사했습니다. 공식적인 서사는 분명했습니다. 왕은 기존의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개장과 감 이야기는 반역자들이 꾸며낸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편집증과 죄책감은 그의 가족에게 비극적이고 반향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조는 까다롭고 종종 잔인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안감을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투영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결점, 즉 학문에 대한 무관심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서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확보한 왕조의 안정에 대한 위협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가한 압박은 엄청나고 끊임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즉위가 가진 죄를 속죄하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고 느낀 남자의 압박이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압박은 결국 사도세자를 광기로 몰아넣었고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굶어 죽게 한 사건입니다. 형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왕은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1724년 혈통에 스며든 독은 수십 년이 지난 후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숙청과 반란이 지나간 후 길고 번영했던 통치가 끝난 지금 우리는 그날 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경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확실성의 위안을 거의 주지 않으며 이 사건은 정치적 편견, 누락된 증거, 그리고 화해할 수 없는 기록들의 미로입니다.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역사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유력한 해석은 그것이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훌륭하게 실행된 살인입니다. 이 관점에서 연인군은 당황한 동생이 아니라 무자비한 정치 행위자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칼날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소론은 적극적으로 그의 죽음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인 왕은 약했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연인군은 경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종의 갑작스러운 병은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왕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개장과 감의 선택은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그것은 그럴듯한 부인을 제공하는 자연적인 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비극적인 실수, 무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로 항의하는 의원들을 침묵시키고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즉위와 신속하고 잔혹한 권력 장악은 모두 그가 운명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능동적인 설계자였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관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능과 절망이 낳은 비극적인 사고라는 이론입니다. 연인군은 형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왕을 둘러싼 소론 대신들을 보았고 그들이 경종을 해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병실로 뛰어든 것은 암살자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절박한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왕이 개장을 찾았을 때 의원이 아니었던 연인군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연민의 행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을 무시한 그의 결정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만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왕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감은 단순하고 생각 없는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혼돈 속에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의 편집증과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려는 집착은 죄를 숨기는 죄인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에 영원히 시달리는 무고한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중죄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속죄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영조를 선수가 아닌 졸로 보는 세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진정한 독살자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경종의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던 급진적인 소론 대신이 연인군에게 완벽하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는 방식으로 죽음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처형을 정당화하고 더 멀고 통제 가능한 왕족을 왕위에 앉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정반대로 연인군의 인지 없이 행동한 급진적인 노론, 충성파가 그들의 투사의 신속한 즉위를 보장하기 위해 왕을 독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모가 일상이었던 조선 궁궐의 위험한 세계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영조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수혜자이거나 잘못된 음모에 의도된 희생양이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날 밤 영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승자에 의해 쓰였습니다. 영조 스스로가 공식적인 이야기가 자신을 완전히 무죄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의 적들의 기록은 억압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호하고 오싹한 사실뿐입니다. 병든 왕, 이상한 갈망, 후계자가 제공한 의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식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증거는 정황에 불과하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조명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부식성입니다. 조선의 왕좌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게 만들 만큼 거대한 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애가 생존할 수 없고 모든 행동이 의심받으며 편집증이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경종과 영조는 적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승자를 요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장애물로 치부하는 정치 시스템에 의해 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종은 비극의 희생자였습니다. 왕관을 쓰기 오래전부터 가족의 유산에 의해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조는 교활한 생존자였습니다. 치명적인 정치 지형을 헤쳐나가 그곳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에 끔찍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형제의 이야기는 리더십과 유산의 부담에 대한 강력한 은유 역할을 합니다. 권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권위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고립시키고 부패시키며 한 사람의 인간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영조의 길고 성공적인 통치는 여러 면에서 자신의 기원에 대한 어둠보다 더 빛나는 유산을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기념물을 세우고 법을 개혁하고 현명한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어두운 구름 아래서 얻은 왕관을 쓸 자격이 있음을 세상과 자신에게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라이벌뿐만 아니라 역사 그 자체를 상대로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종과 영조의 비극은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 하는 역사적 살인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와 욕망, 충성심과 야망, 혈연과 권력 사이의 충돌에 대한 심오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선과 악의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회색의 실타래로 짜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임을 상기시킵니다. 영조는 위대한 통치자이자 끔찍한 의혹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자였고 개혁가였으며 어쩌면 형제를 살해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강력한 왕의 두 아들인 두 형제는 정치적 심연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한 명은 연약했고 비극의 유산을 계승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총명했고 수치의 유산을 계승했습니다. 한 명은 궁궐 침전에서 고통 속에 죽었고 그의 마지막 식사는 영원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반세기가 넘도록 통치했으며 그의 통치는 의심스러운 죽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황금기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왕좌는 궁극적으로 그들 둘 다를 삼켰습니다. 한 명은 육체적으로, 다른 한 명은 정신적으로. 1724년 8월 그날 밤의 침묵은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결코 진정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 시간이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왕실 혈통의 얼룩을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차갑고 냉정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왕관은 산보다 무거울 수 있으며 피는 항상 물보다 진하지는 않다는 것을.